자, 미디어 씨 오늘 인터뷰에 모신 분은 전환길 뉴스 발행인 전환길 대표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 처음 뵙니다, 직접. 네, 그래도 보통 전환길 전 강사 뭐 예. 일타가 이름을 오늘 그래도 전환길 뉴스의 발행인이라고 제대로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미디어 씨는요, 네.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 폭넓게 좀 취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선택하고 거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전환길 우리 대표님도 지금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돼 있어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런 분들인데 주류 언론들은 일절 보도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 씨는 지난번에도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변호사도 1시간 네. 동안 인터뷰를 했고요. 네. 뉴스메이커가 되는데 그분들의 이면에 깔린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셨습니다. 네, 중요한 그 역할이네요. 근데 오늘입니다. 네. 오늘 이제 검찰 조사를 어제 받으셨는데 네. 결국 그 인권 담당하는 검사가 이거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네, 아마도 지금 이게 뭐 특종이겠네요. 네. 사실은 이 이제 인터뷰 불과 한 1시간 전에 네. 속보로 떴습니다. 전환길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이재명과 이준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지금 소식을 받고 지금 네. 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구속영장 청구되거나 예.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모두 언론에 다 보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면은 평택의 미국 무대 앞에서 네. 한미 동맹단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 열렸거든요. 네, 네. 우리 한미 동맹 강화하자. 네. 그런데 윤어게임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네. 그런 일체 보도를 안 해줘요. 광화문에 몇십만 명 보도 안 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뭔가 언론의 보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 피해자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그런 그 진실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봐야만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을 건데 뭐 편향돼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이재명 뭐 지지하는 또 이재명 좋아하는 그런 쪽의 뉴스만 계속 듣게 되면은 좀 북한의 인민들이 공산당 그죠 노동신문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김정은 김정일이를 이렇게 찬양하듯이 대한민국도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는데 오늘 또 이런 귀한 또 인터뷰 기회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수정헌법 1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자유 이런 거를 제한하는 법은 아예 제정을 못하게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미국 법 체계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전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이준석 대표 명예훼손으로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요, 뭐 혐의도 사실 너무 가볍거나 범죄 구성 요건도 안 된다 하더라고 사실은요. 네네. 제 변호사 측은. 네. 그리고 더욱이 범죄 구성 요소도 안 될 만큼 너무나 경미한 상황인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것은 너무나 법 적용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 구속 사유가 오늘도 뭐 증거인멸 우려, 네, 그렇죠. 도주 우려인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다가 네. 162일 만에 귀국했거든. 지난 2월 3일 날요. 귀국했던 이유가 조사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네. 오라 그래가 알겠다 해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처럼 자진해서 귀국해서 지금도 자진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받고 있잖아요. 네. 이 자체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집도 딱 정해진 곳에 있거든요. 네. 거주 이전에 뭐 어떤 뭐 불명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고소 고발된 건이 전환길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네. 허위 사실했잖아요. 네. 이것 또한 증거인멸 우려도 없거든요. 지금도 네. 전환 뉴스에 유튜브에 보면 떠가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 유튜브 영상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조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꼭 구속까지 해가지고 수사하거나 뭐 재판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아마 현재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동의할 수 힘들 겁니다. 뭐냐 하면은
뭐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뭐 진보 세력이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과거에 독재에 맞서서 1987 때 우리 민주화 운동 할 때 네. 자유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속 사유도 안 되는데 구속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독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듣기에 불편하니까 예. 입틀망하고 금방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수정헌법에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도 21조에 보면은 언론, 출판, 집회, 길사 자유가 있잖아요. 네. 예. 표현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익 차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한 걸 보도하고 이준석의 경제학 학사학위 하버드대학 경제학 학사학위 해가지고 그게 선거에 5번에 출마했는데 그거 가짜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해명해주고 바로 잡아주면 되고 설령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가짜 뉴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혹 보도인데 그 네.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정 보도 요구하고 네.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 취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됐든 그냥 구속 보도 시키자 이 자체가 저는 뭐 아마 국민들이 이거는 이재명이 좀 지나치구나. 정치적 보복하고 자기는 불편한 사람들을 아예 방송 못하게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입틀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검찰이 네. 경찰 수사도 받으셨습니다만은 네. 문제 삼고 있는 게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네. 기밀 맞습니다. 출설, 네, 그다음에 이제 혼외자 문제, 네, 또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 경제학 네, 네. 복수 전공이 네. 이게 허위다라는 네,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전 대표님이 직접 주장하신 건 아니고 출연자 발언에서 나온 게 이제 비자금하고 기밀 유출설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이게 그런데 왜 당사자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잘 하시고 네, 네, 네.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고소고발된 게 한 게 아니고 저랑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 김현지 아들이 싱가포르에 지금 유학 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이재명 혼외자다 이런 저는 말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거는 제가 유동규 전에 이제 본부장이 현재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동규 TV에서 유동규가 오랫동안 이재명을 모셔왔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TV 유튜브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즉 싱가포르에 있는 김현지 아들이 예. 특정 정치인을 많이 닮았다. 그게 다예요. 닮았다. 네, 닮았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비자금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은 미국의 NNP라는 그 언론사가 있어요. 네. 미국 NNP 보도 내용을 제가 인용 보도한 인용한다. 거예요. 인용 보도. 따라서 최초 보도도 아니고 네. 언론인으로서 인용 보도이고 의혹이 있다. 네. 이건 언론인의 당연한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이준석 하버드대학교 허위 경력, 허위 학력에 대한 기재는 이게 대단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이 아니고 네. 이미 그 김영윤 네. 유튜브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김영윤 TV에서 그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이준석의 하버드 대학교 복수 전공이는 가짜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준석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 해명 자료를 제출하면 될 건데 네. 16번이나 고발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마라. 학력 흡입에 대한 거 거론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근데 16번 고발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16대 빵이에요. 16대 빵. 그 김영윤이라는 유튜버를 다 이겼어요. 16번 고발했어요. 네네네. 근데 왜 이번에 거기에 포함이 됐을까요? 구속 영장 청구하는데 그 건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요. 이준석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관위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으면은 해외 대학을 나왔으면 그 졸업 자격증 즉 선거 출마할 때 학력에 대한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서를 아포스티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있죠. 각 나라마다 이제 다르니까 인증해주는 곳. 국제적으로 예. 공인된 예. 인정된 그 이제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증빙 서류 네. 그러니까 공정 자료가 되거든요. 예. 그걸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 걸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제출하면 된다. 아포스티오 그거는요. 이준석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면 그 대학에서 이제 거쳐서 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포스티오 졸업장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준석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언론 플레이하는 거죠. 방송에 나와서 봐라. 내가 하버드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다녔지 않냐. 그리고 아포스티오 인정이 아니고 그냥 사설 인정을 가지고 제출했어요. 사설 인증. 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상지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전환길이든 어떤 정치 누구든 간에 학력 의혹이 있으면은 아포스티오 해외에서 나왔으면 그 아포스티오 인정, 공정, 졸업증 제출하면 끝나거든요.
그 해명해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이준석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왜 그런 의혹에 사기했던 게 뭐냐? 이준석이 잘못이잖아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경제학 학사학위가 있다고 했지만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6과목을 4년 동안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이준석은 4년 동안 경제학을 5과목 들었어요. 네. 5과목 들어가지고 경제 학사학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 복수 전공했다는데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는 아직까지도 복수 전공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가짜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방송에 나가서 언론 계속해서 예. 개혁신당 대표로서 나가서 하는 말이 봐라 내 하버드 대학 다녔다. 그 누가 안 다녔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 하버드 대학 다닌 거 아는데 경제학 학사학위와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다니까 네. 그 아포스티어 졸업장 공인된 걸 제출해라 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 제출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지금 저처럼 고소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거는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면서 네. 이거 해명하고 바로잡아야 될 거는 전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죠. 네. 아포스티어 처음 들으면 좀 어렵지만은 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만 제출하면 싹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고소 고발까지 오지도 않은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네. 아포스티우 서류가 아니고 네. 다른 사적 인증기관을 제출했다는 네, 건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떤 그거는 저는 사적- 정확한 의도 아포스티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아마도 의혹이죠. 이것도 경제학 학사학위를 정시로 받지 않았으니까 위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그 다운 받으면은요. 그 이준석이 제출한 그거는 얼마든지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도 거의 안 들고 예.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걸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만들지만 그거를 또 받아준 선관위가 문제예요. 예. 선관위에도 원래 규정이 해외에서 선관위 규정에 나와가 있어요. 예. 아포스티유 공정 어허. 졸업 증명서 학력 예. 증명서 제출하는데 그거를 선관위가 받아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동탄 경찰서에서도 예. 이제 그 이준석 편을 들어준 거죠. 예.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 해명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준석이 5번 그 선거 출마했거든요. 예.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후보든 간에 그때마다 이래 선거 공보물에 뭐 벽보에 예. 경제학 학사학위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전부 허위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 법적으로 엄청나게 이거 의원직에 대해서 예. 심각한 국민의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죠. 원래 이제 컴공을 나오지 않았나요? 컴퓨터 과학. 예, 컴퓨터 사이언스 이게 예, 있거든요.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을 예. 복수 전공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 뒤로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이래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 원래 복수 전공은요 더블 컨센트레이션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복수 전공은 어쨌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국민들께 또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요 왜냐하면 대단히 그 적어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입 후보 할 정도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 후보 나갈 정도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거는 해명해 주는 게 옳지 않나요? 전환기한테 명예훼손이 아니 예. 제가 거짓을 이야기했으면 명예훼손이 맞지만은 사실 적시고 전환뉴스에서 언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네. 그걸 당연한 사명이라 생각하는데 오늘처럼 어이없게 또 구속 뭐 영장까지 청구됐다 하니까 이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이만큼 예. 대한민국의 사법부 시스템 또는 뭐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이거를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도 지금 참 못할 노력 같아요. 제가 수사받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 구속하면 다 아니고 고소고발 들어오니까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위에서는 아마 제 추측이죠. 예. 이거 전환기를 구속시켜야 된다. 예. 하니까 하명 수사라고 생각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책임을 검찰에 넘겨야 되니까 구속해다오 영장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맡겼고 검찰도 지금 못할 노릇이거든요. 요즘 검찰청 없애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검찰 입장에서도 야 이거 구속 사유도 안 되는데 뭘 구속이냐는데 위에서 또 내려오니까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판사에게 이제 또 떠넘겼다. 그렇죠. 떠넘기기죠. 예.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저는 또 뭐 저희가 대한민국의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네. 이렇게 뭐 그 결정한다면은 당연히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또 구속영장
뭘 받아들여가지고 영장 발부가 돼버리면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그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하고 있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네, 너무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상권 분립도 붕괴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아포스티오와 관련해서는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영어 이제 강사로 취직한 여성인데 미국에서 이제 4년간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거를 아포스티오로 받아서 내더라고요. 아, 네. 요즘은요. 아포스티오로.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학원 강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공인 인증 절차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어느 대학 나왔으니까 여기 학원 강의하게 하잖아요. 그럼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써가 온 게 가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줄 수 있는 걸 가져와라. 그게 아포스티오 인증서거든요. 그게 미국서 오려면 시간이 꽤나 걸려요. 아, 그래요? 여하튼 뭐 며칠 걸리더라도 그 요즘 돈으로는 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면 괜찮다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 본다면 이준석이나 기획신당에다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그때 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자, 비자금, 기밀 유출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작관 TV에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 군사 기밀을 이제 중국에 넘겼다라는 이제 주장은 어찌 보면 좀 160조 규모가 좀 황당한 게 있어요. 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저도 방송할 때 그때 이거 너무 금액이 커서 황당한 거 아닙니까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셨구나 이렇게. 전 안기부 공작관 최수용 공작관이 저랑 뉴스에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의혹 보도하면서 싱가포르에 갑자기 방문했잖아요. 그때 필리핀하고 특별한 뭐 미리 예고된 것도 아닌데 갑작스레 방문했는데 그걸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마도 이재명이 싱가포르에 숨겨둔 돈이 관리하러 갔을 것이다. 그래서 160조 원을 숨겨놨다 하고 최수용 공작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건 너무 좀 황당한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죠. 다만 그분 출신이 안기부 또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정원 출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죠. 그분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방송에서 무려 3번이나 그 최수용 공작관의 방송 내용은 전황희 뉴스 입장과는 별개다. 선을 3번이나 껐어요. 3번씩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만약 특정 그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출연해가지고 멘트하는 걸 방송사 입장하고 다르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만약 가짜 뉴스라면 그 책임은 그 출연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 수습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셨다는 설명이시네요. 네, 저는 아무 책임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아마 이재명 현재 뭐 정권에서는 전환길 뉴스에서 보도되는 자체 지금 이제 영향이 크니까 그게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수층에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증거해서 전환길 뉴스를 보도한 전환길한테 구속영장 청구한다면은 똑같은 저 우리가 달아본다면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김어준 뉴스에서 이재명 범죄 혐의 대북 송금에 대한 또 공소 취소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 거래설 공소 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뉴스에서 보도되게 되자 당황한 대통령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똑같은 목소리 그런 가짜 뉴스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책임 누가 져야 되죠? 고발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도 전 MBC 기자가 나와서 그 방송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가 이제 김어준 뉴스에서 발언했잖아요. 근데 김어준 뉴스에는 그걸 가지고 뭐 특정 자기 방송사와 상관이 없다 이런 멘트도 안 해요. 그냥 동조를 해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방송 들었는데 그래요?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인수 기자한테 그 큰 건 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취재했을 때 저에게 어떤 그 앵커가 진행자가 그 취재 큰 건 하셨네. 이건 칭찬이잖아요. 칭찬이죠.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어준 뉴스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그 출연자 장인수입니까? 그 기자한테만 아마 고소고발했는 걸로 법적 조치했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민주파출소에서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를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안 했던 모양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안 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봐주기죠. 김어준 뉴스는 봐주고. 왜 봐주는 걸까요? 그거는 뭐 같은 한 통속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도 전에 뭐 다 김어준 뉴스에 출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해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 도움되는 그런 방송 해주니까 용서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전환길 뉴스는 이재명 듣기 불편하고 또 그런 진실을 저 입장에서는 진실을 전하니까 불편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전환 뉴스 문 닫게 해라 그 전환 구속시켜라 이렇게 되니까 법 적용이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생 우리 청년들이 보더라도 이 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헌법 11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 적용도 안 맞잖아요. 기본 뉴스는 봐주고 전환 뉴스는 구속시키라고 문 닫으라고 예를 들어 법적 조치 취한다는 이 자체도 아마 국민들께서 또 이 방송 보신다면은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건 이재명 취지와 반대와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성을 가졌다면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 철학자 가운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사상의 자유시장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실과 허위를 시장에서 대결하게 해라. 그러면 네. 진실이 이긴다는 이기죠. 얘기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진실 이길 수가 없죠. 네, 미국에서도 네.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네.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라든가 뭐 음란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게 입증이 돼야 처벌이 됩니다. 네.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리번의 그 판결이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데 네. 현실적 악의가 있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 전환길 뉴스에서의 그 대담,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 네. 이거는 사실은 공직자잖아요, 두 분이. 네, 저는 공익도 차원이고. 그러면 네, 그렇죠. 대표님께서 현실적인 악의를 갖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오직 진실을 알리는 것이죠. 예. 저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하는 말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진리 예. 아닙니까? 예. 그 전환길이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보도하는데 그것이 악의라고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악의 집단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악이 드러나니까 보기 이제 듣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이준석이든 이재명 저 개인적으로 뭐 감정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들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예. 한 사람은 뭐 당의 대표 아닙니까? 예. 공당의 대표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유가 허용돼야 되고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정책이나 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저는 악의를 가진 게 아니고 이재명이든 이준석이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 이준석만 만났습니다. 부정선거 TV 토론 때문에 만났고요. 예. 이재명은 직접 본 적도 없고 뭐 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원수 진 것도 없고 네. 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라고 자처한답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 같다. 뭐 망할 것 같다. 왜? 그러니까 그 정책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구속 영장 청구 전에 이제 검찰이 이 전 대표님을 불러서 그러면 이례적으로 했죠. 이제 신문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검사가 주로 무엇을 물어보던가요? 어디다 초점을 두고? 네, 우리 네. 앵커분께서 네. 지적한 거 그대로입니다. 음. 그대로 금방 이제 잘 알고 계신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걸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 이걸 보도했느냐? 그 저는 그대로 유동규 본부장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가지고 근거를 해서 네. 보도 재인용했다. 네. 네. 미국 NNP 보도를 가지고 네. 재인용했다. 그것도 문건으로 증거로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나요, 다? 그럼요, 당연하죠. 아. 네, 당연히 다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의 그 싱가포르 비자금에 예. 관한 것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출연자가 했는 걸 가지고 저보고 그걸 가지고 법적 책임 물으면 어떡하냐. 예.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저는 그런 진실되게 이야기했고 검사도요. 예. 이제 느낌카는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요. 그때 옆에 수사 검찰도 와 있거든요. 예. 우리 변호사도 옆에 와 있고 저는 여기서 소형 법정하고 비슷하지 예. 어떻게 보면은 몇 시간 정도 신문을 어제는 했습니까? 1시간 1시간? 네, 했는데 왜냐하면은 범죄 혐의가 뭐 대개 제가 뭐랄까 숨길 수 있는 있잖아요. 내가 폭행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뭐 어떤 강도, 강간 이런 숨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 다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했는 그 뭐랄까 뭐 혐의에 대해서 예. 전화 뉴스에 지금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네. 특별히 있잖아요. 제가 다 인용했는 것도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뻔히 보이니까 1시간의 면담으로 충분히 뭐 해명할 거 했고 뭐 있는 그대로 저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하루 지난 오늘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니까 저는 수사 경찰도 그랬고 검사도 지금 아마 자유롭지 못하구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위에서 뭐 외압이 있거나 하명 뭐 이런 그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이스라엘을 이제 거칠게 비판하는 SNS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외교적인 참사가 나고 있죠.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에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물론 이제 그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사실은 이 영상이 2년 전 영상이었고 현재 시점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였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짜 뉴스가 가지고 이재명 스스로가 지금 가짜 뉴스를 가지고 외교적인 파장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이죠. 가짜 뉴스에 낚였다고 보세요? 낚였죠. 그거는요. 그래서 저는 황당하죠. 특히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재명이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사이에 일어나는 일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정정했어요. 이거는 2024년 이야기다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발끈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이거 하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사과를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했으면 이렇게 파장이 안 커져요. 근데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해서 실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큰 심각한 문제인 게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그냥 우호적이에요.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이 동해안을 재편시 일본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동해라고 이스트시라고 동해라고 표현해 주고 이스라엘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기독교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성경을 믿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마당에 이재명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졌기도 하지만 교회 폐쇄법도 만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는 것은 유대인을 있잖아. 전 세계 유대인을 자극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에 관한 것까지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했다. 그 비유했기 때문에 그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 학살당한 사건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은 인류의 대학살로 그야말로 홀로코스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걸 가지고 또 인용하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을 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 오히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외교 참사를 일으켜놓고 그리고 나서 왜 참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피해자가 누구냐? 국민들이 될 수 있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고 과연 이재명이 저거 이스라엘 건드리고 유대인 건드려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나?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요, 모사드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사드는 자기들한테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가서 응징을 하는 게 또 모사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왜 저러나, 모사드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 좀 왜 저러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와서도 제가 이재명이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게 전방 초소 지키고 있는 군인들 22,000명 중에서 4분의 3을 빼고 6,000명만 남겨놔라. 4분의 1을 빼는 게 아니고 4분의 3을 빼내고 4분의 1만 남겨서 전방 지켜라. 이거는 저는 이적행위라 생각되거든요. 북한부 쳐들어오는 거와 똑같잖아요. 아니 어떤 국민도 이거는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이구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왜 그럴까? 이재명이 북한에 뭐 약점을 잡혀서 그랬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지령받았는가? 아니 전방 지키는 초소 지키는 군인들을 빼내라는 것은 휴전선은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거잖아. 전쟁을 쳐들어오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적 행위야.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이렇게 자극한 것도 사과도 안 하고 지금 거기다 이재명을 그 이해 안 되는데 이재명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또는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이재명 이중대라 볼 수 있는 그런 언론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요. 이재명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실수했으면은 많은 언론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도 그냥 혼자의 문제 또는 사과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재명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외교 참사를 잘한다고 보도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잘한다 했으니까 이재명은 이제는 벗어나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집단으로 맛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집단 체면에 걸려 있다. 그렇죠. 네. 이래서 결국 이재명 스스로 이 자승자박이다. 자기가 만든 포승줄에 자기가 묶여가는 꼴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좌파들은 결국은 악수로서 자승자박 그러니까 콘에 몰리게 되는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스스로 외교 참사도 만들고 안보 참사도 만들어서 스스로 정권 종말을 가져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전환길 구속도 마찬가지죠. 전환길 구속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적인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인 수준과 합리적 판단만 하더라도 전환길 구속은 아닌데 또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사람을 왜 구속하지? 이거는 정치적 보복이구나. 민주주의 탄압이고 법치 무너뜨리고 독재로 가는구나.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저항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전환길 구속이 내일 제가 영장 실질심사 할 것 같은데요. 구속돼도 저는 두려움은 없거든요. 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좀 읽고 이러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 대해서 아무 걱정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게 왜냐면 제가 절도나 강간이나 강도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 가면은 이재명 정과 사범이다. 잡범이거든요. 네. 음주운전 사기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범죄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쉽게 말해 지금도 일제강점기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일제강점기에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서 독립운동했던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이 저항했던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학원 강의해가지고 존경받고 인기 있고 돈 잘 벌다가 이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적 구속 지금 당장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더라도 이거는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워왔던 이 대한민국 이 번영을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친중 반미 정권 들어서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소리 내고 있고 이 방송도 연장선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항하다가 구속되면은 그거는 독립운동하다 구속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내지는 양심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죄도 없는 사람 감옥 가야 되니까 저는 성경 속에 보면요 죄 없이도 요셉도 감옥 가거든요. 죄 없이 그 다니엘도 감옥 가거든요. 근데 다 결국은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독교인이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X라든가 이게 팔로워들이요 한 500만 명쯤 된대요. 그런데 그래요? 다 합치면 근데 그 전 국민의 한 10분의 1쯤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 중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결국은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우리 유조선을 빼내기 위한 어떤 고도의 아주 수준 높은 차원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의견. 그래서 외교 천재 이재명이다. 그다음에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자기는 오목 두는 수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수전을 하는 사람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면피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도 호르무즈에 아마 우리나라 배가 26척인가? 묶여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란과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또는 미국이 현재 그걸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이걸 이스라엘을 건드려 가지고 이란의 환심을 사서 풀 문제는 아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억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뜨거운 인물이 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했는데 오늘도 또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결국은 증인 선서를 안 하니까 그 회의장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박상용 검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충분히 민주당으로서는 예를 들어 국정조사라는 게 잘못된 국정 전반, 검찰 수사까지를 포괄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상용 검사는 전환길 투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 보복 당하고 있고요. 정치적 보복이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마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물어보면 답변 못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왜 사심제를 합니까? 네. 미국도 3심제인데 네. 4심제하는 이유가 뭐죠? 논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못 합니다. 그럼 4심제가 50, 60, 70까지 계속 가지 왜요? 그죠? 논리적 반박 못 해요. 예. 대법관 수를 왜 12명에서 26명을 늘립니까? 미국도 대법관이요. 50개 주가 되지만 대법관 수는 9명에 불과해요. 예. 우리나라 12명인데 왜 26명을 늘리죠? 납득이 안 되잖아요. 법 왜곡죄, 판사의 어떤 양심의 자유, 어떤 이런 걸 존중하는데 왜 이런 법 왜곡죄를 만들죠? 검찰청 왜 없애죠? 저는 55년간 살아왔지만은 착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예. 검찰이 왜 없애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예.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보완해 가면서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고 견제해 와서 대한민국의 이런 수사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해졌고 수준 높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앤다. 법 왜곡죄를 적용한다. 사심제를 한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 왜 그럴까 따져보면 딱 뭐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는 바로 이재명 전과 사법 외에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12개 혐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네. 있잖아요. 네. 그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다 맞아 들어가죠. 첫째, 이재명이가 만약 자기 재판 받고 있는 거, 왠지 현재 대법관들 보니까 보수가 많아.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제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이재명 임기 5년 동안에 22명을 이재명 임명해요. 예. 22명을. 예. 그럼 이재명 대법관에 앉게 되니까 자기 범죄를 무죄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맞아 들어가죠? 예. 법 왜곡죄를 왜 만드느냐? 이재명 마음에 안 드는 재판하는 판사를 다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예. 뜻입니다. 그리고 사심제를 왜 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안에서 대법 3심까지 해도 이재명이 유죄 나오면은 어떡하지? 4심제를 가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정치 집단이잖아요. 예. 그거 다 알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검찰청을 왜 없앨까? 이재명 5개 혐의가 범죄 재판 받는 게 다 공소 제기하고 이거 수사가 다 검찰에 있거든요. 네. 따라서 검찰청 없애버리면 자기 공소 취소될 수 있고 공소에 대해서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 맞아 들어가잖아. 결국은 이재명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없애기 위해서 재판받고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모든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사심제라든가 법 왜곡죄라든가 대법관 수를 26명 늘리는 거, 검찰청 폐지하는 거 모든 것이 오직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같은 괴물이 하나 대한민국에 탄생함으로써 지금까지 만들어온 우리 사법부 시스템, 수사에 대한 정교한 시스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저는 일거에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 도출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알리고 이런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이걸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이 죽거나 이재명 정권이 끝나거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자유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풍요하고 자유함이 있는 이런 정교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고 맞서 싸우다 진실을 전하다 보니까 옳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이고 전환기를 저거 자꾸 자기의 진실을 보도하네 자기가 감추고 싶은 걸 보도하니까 전환기를 구속시켜 집어넣어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네.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법 왜곡죄라든가 뭐 재판 소원이라든가 대법관 네.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서도 유일하게 네. 입을 연 분이 있잖아요. 종로 지역구로 그 갖고 계시는 노무현 그 곽상은 네네네.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법 왜곡죄에 반대 표결을 했어요. 왜 민주당 안에서는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곽상은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동으로 못 옮길까요? 다들 예. 양심을 버린 것이죠. 또 진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 기자들도 그렇고 사법부의 어떤 판사들, 검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대학 교수들까지도 지금 이재명이 지금 해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집단 편향 또는 집단 어떤 그 광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미쳐가고 있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서 70%를 오가잖아요. 네. 그거하고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지지율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베네수엘라 안에서 네. 북한도 극단이죠. 북한 안에서 네.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묻게 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그 100% 나오겠죠. 100% 나오겠죠. 1% 나오는 새끼들 반동문자 다 죽여버리겠죠. 남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미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그 69% 70%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누가 하고 있죠? 선관위에서 합니다. 선관위 안에 여조 심의회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네, 심의를 거쳐서 여론조사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한 통속이거든요. 이재명하고. 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2025년 1월 22일 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네. 선관위를 비판하고 저 민주당 언급도 안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니까요. 제3자인 민주당이 그렇죠. 고발했다. 그때 저는 네. 알았죠.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한 통속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선관위의 여론조사에는 안 믿습니다. 심지어 네. 작년 2025년 2월인가 1월 정도에 이재명이 그 당시에 뭘 협박했느냐 하면요. 그때 1월달, 2월달에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다, 광화문 집회다 해서 전 국민들 절반 가까이 50% 이상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나왔거든요. 네.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재명이 그때 뭐냐,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표할 때죠. 네. 대표로서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똑바로 여론조사 똑바로 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그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에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뒤로 어떤 여론조사 대표가 밝혔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사기업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재명 눈치를 보고 네. 그리고 선관위가 여론조사 그 발표하는 것도 이재명 눈치를 보는 거고 한편이라는 거죠. 그 결과 이재명 지지율은 현재 60% 지금 나오는 게 가짜죠. 왜냐하면 가짜다. 실제로요. 그 여론조사 어떻게 하냐면 설문조사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ARS도 하잖아요. 해보면은 첫 번째 묻는 지분이 자 먼저 국민의힘 지지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합니까? 저는 국힘 지지합니다 하면 끊어버려요. 그럼 쉽게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기가 진보 쪽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응답률을 그것만 반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율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이고 그 조작이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얼마 전에요. 유튜버들이 그 도심에 나가서 길거리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자, 서울역 앞에서 동대구역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무작위로 와서 누굴 이재명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물으니까 그건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조사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를 거고 그냥 값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놀라운 게 이재명 지지율이 27%밖에 안 나와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정확한 여론조사 이재명 지지율이라고 저는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론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속여가지고 협박해가지고 60% 70% 만들어내버리면 사람들 생각에 통계는 무서운 게요. 나는 이재명 어떤 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재명 저걸 좀 지나친 것 같아. 이걸 잘한 것 같아 하다가 망설이고 있는데 통계로 이재명 지지율이 60%가 지지하는 사람 많네? 그럼 나도 그렇게 동조하게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왜 선거에서 1위 후보자가 네. 득표율이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여세를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일종의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요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이고 통계가 조작되니까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의식도 맞지 인식도 판단도 그게 동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 잘한다 지금 잘한다는 게요 너무 많아지잖아요. 아니 제가 역으로 뭘 잘하는데 물으면은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밖에 없대요. 딴 건 뭐 있죠? 답변을 못 해요. 왜 이걸 잘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뭘 잘했는데 물으면 답변 못 한다니까. 미국과 관세 잘했냐? 아니 지금 땡그러대고 있잖아요. 한미 관계 좋으냐? 원수가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란 편 들고 있잖아요 이재명이요. 남북 관계 잘하고 있냐? 안보 턴들하냐? 좀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사람들 집단 체면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다 언론 탓이라고요. 언론이 이미 이재명한테 줄 서가 있고 이재명 언론 다 장악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보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연장선에서 전환기를 구속시키는 이유도 전환기 뉴스와 같은 이런 진실을 알리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예. 그러면 결국 북한 공산다 노동당과 똑같아지는 거죠. 노동신문이 다 돼가는 거죠. 대한민국 언론이. 네. 자, 그런데 네네. 약간 더 이제 제가 반론 차원에서 네네. 질문을 네, 드리자면 뭐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이 네. 있고, 근데 국민의힘이 또 굉장히 분열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 정당으로서 그러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걸 인정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전 대표는 얼마 전에 또 탈당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럼요. 저는 현재 국힘이 못 해주니까 탈당. 사실은 탈당한 네. 이유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제가 물론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학원 강의하다 밖으로 나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진실, 네. 어떤 궁극적인 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상계엄 선포가. 그런데 네. 비상계엄 선포를 어느 순간 다 내란이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를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런 마당에 저는 아닌데 진실을 이제 알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늘 이렇게 지지 또는 친윤이라 하거나 이러다가 사실은 비상계엄 때부터 많은 국회의원들이 침묵했죠. 실제로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주냐고 지지를 50% 올린 것은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고 유튜버들이지 국힘은 그때 108명이 다 침묵했어요. 네. 대부분 다. 그때 이미 국민들은 실망했고요. 그리고 1년 지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지난 6.3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6.3 대선 직전 5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켰죠. 사실상 탈당시켰잖아요. 왜? 선거에 불리하다고. 결국은 그 뒤로 또 일어난 게 이제 얼마 전 3월 9일 날은 107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전륜에 대한 결의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이 지금 국힘을 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이재명 싫어서 마지못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실로 국민의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저런 반미, 친중, 공산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고 끌고 가고자는 저 이재명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되는데 야당이잖아 지금요. 싸우는 야당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찍었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다들 침묵하잖아요. 자기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국회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국회의원들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금배지 한 번 더 달까? 2028년에 있는 총선에서 공천받았어. 어떻게 하면 이 직업 정치인으로서 국회를 한번 대응을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간 국힘이 한 게 뭐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법외국제다 뭐 이런 하면은 야 우리 의석수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럼 당 해산해야죠. 그럼 뭐 하러 합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정말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전 광장으로 나와서 전 국민들과 함께 이건 아닙니다. 이제 반대하더라고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국힘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이건 아니다. 실망이 너무 컸고요. 두 번째 탈당한 이유는 제가 국민의힘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공산화되고 결국 이재명 정권의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 제2의 홍콩으로 추락하고 이재명 장기 집권 독재로 가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저는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 제 스스로도 이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결국은 번영은 끝나는구나. 너무 무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재명의 정권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가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고 거대한 실패 패배로 가는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야 한다 생각해서 탈당해가지고 제가 시민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한미동맹단이거든요. 한미동맹단. 그거 만들려고 사실 탈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단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특정 정당에 들어가 있으면 색안경을 끼고 볼 거니까 초당적인 차원에서 범보수들 다 뭉쳐라. 범보수 뭉쳐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미국의 힘도 요청하자.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하자. 이래서 저는 미국이 왜냐면 6.25 때도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 공산화 됐잖아요. 미국 연군 이름으로 미군이 와서 도와준 덕분에 우리가 공산화 막아낸 것처럼 지금도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그 미국이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기 위해서 탈당해서 제가 당장
이틀 전에 3일 전에 미군 부대 캠프 험프리스 앞에 가서 우리 5,000명까지 모였거든요. 예. 1,000명 제가 집회 신고했는데 예. 5,000명이 왔어요. 경찰 출산입니다. 엄청나게.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미국에 호소하자. 그리고 아마 연장선에서 이번 주에는 광화문에 4.19 기념으로 4월 18 토요일 날은 광화문에서 연합 집회를 네. 열고 네. 그 다음 주에 다시 미군 부대 전국 돌아다닙니다. 대구 네. 부산 유엔 기념공원, 대구 미군 부대, 오산 미군 부대, 평택 미군 기대 네. 그리고 용산까지 이렇게 해서 전 국민들께 미국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실제로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방송 하기 전에 제가 구속 영장 네. 청구된 것도 들었지만 네. 낮에 들은 이야기가 미군 최고 사령관이 그 우리 하는 걸 지켜봤다 합니다. 네. 극비리에.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직접 지켜봤고 우리 하는 것을요. 저는 그걸 기대했죠. 네. 분명히 미군 부대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하면은 미군이 당연히 보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놀랍게도 그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또 그거 있자마자 장동훈 대표가 미국 갔고 지금 네. 백악관 간다고 그리고 오늘 그동안 1년 넘게 미뤄왔던 주한미 대사가 네. 또 지명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뭔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아닌가. 그래서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이 장동희 대표는 장동희 대표대로 뭐 당 대표를 하는 거고 열심히. 네. 저는 광장에서 애국 보수 시민들과 함께 또 미국에게 호소하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은 미국을 반미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그 미국을 좀 호소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제도권에 있는 장동희 대표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또 투쟁하고 있는 네. 것이죠. 앞서 말씀 중에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어떤 장기 집권을 이제 꾀하고 있다는 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이제 헌법에는 네. 헌법을 바꿔서 네. 예를 들어 연임제로 만든다든가 할 때 그 헌법을 바꿨을 때의 당의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은 사법에서 자기 범죄 예.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없애버려요. 예. 사심제를 만들어요. 예. 법왜곡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대법관수를 늘려요. 그리고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인데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부도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걸 볼 때 이재명은요, 다 합니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표현을 빌리자면 이재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짓도 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개헌을 왜 하려고 하죠, 갑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자꾸 함께 개헌하려고 하죠? 저는 빌드업 한다고 봐요. 빌드업. 개헌을 위한, 장기 집권을 위한.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하더라도 그 당대 지금 현재 재임 중인 대통령은 적용되면 안 되는데 네. 적용시킬 겁니다. 가능하죠? 뭐만 하면요?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 받아내죠? 여론 조작. 그리고 여론 조작, 투표 조작을 하면은 가능할 수 있죠.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현실화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사실은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드는데 어찌 보면 뭐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탈당을 해 버리셨고 네. 그런데 지금 당 밖에는 강성 우파라고 할까요? 자유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 그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그 당시에 당대표 나왔던 조경태나 안철수 다 떨어뜨리고 김문수 후보와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 후보가 결선해 갖고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뭐 공천한다길래 떨어뜨려버리고 장동혁이 그때 전환기를 공천하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그 한동훈 같은 이런 그 반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걸 저는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장동혁 대표 실제로 당선되고 난 뒤에도 저보고도 고맙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원들이 뭉쳐가 장동혁 대표 지지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 당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윤어게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어게인 그리고 광장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부정선거 직결 이게 그 당시에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해 줬는데 어느 순간 장동혁 대표가 윤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면 올 초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륜하고 대표님은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배신자
배신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속사정이 있을까요? 네, 아직은 이제 뭐 이미 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버렸잖아요. 공식적으로 절윤이다 했잖아요. 예. 뭐 그거는 친한파들이나 원내에 있는 중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고육책. 네, 고육지책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아직도 미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뒤로 일어나는 행보를 보니까 장동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핵관 하려는 의지가 별로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건 추측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 장동혁 정치에 유리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것이 장동혁 정치에 유리할까 따져보면 장동혁 대표가 향후에 뭐 대권을 바라보거나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보고 큰데 장동혁 그 자기 지분이 약해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야만이 보수파의 상징적인 장동혁을 바라보게 될 거니까 그럼 그렇게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윤에 대해서 좀 뭐 불편해하거나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장동혁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장동혁 대표한테 대한 이건 추측입니다. 네, 그 예측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하튼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실망한 것도 많죠, 사실은요. 뭐 계엄 사과했고 절윤하고 이런 거는 배신이거든, 사실은요. 당원들에 대한 배신이죠. 왜냐하면 그건 우유부단한 거죠. 그 초심을 잃은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윤핵관 하겠다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그걸 믿고 우리가 지지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는 탈당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탈당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하고 장동혁하고 약간의 제가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단 나머지 의원들하고 장동혁, 김민수 체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희망은 약간 가지고는 있죠. 그리고 금방 물어보셨던 자유혁신당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금방 지금도 말씀드린 국민의힘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혁신에 제가 합당하느냐 또는 거기에 입당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당파를 초월해가지고 범보수 다 뭉치자. 한미동맹단. 그렇죠. 한미동맹단 시민단체 만들었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것을 뭐 어떻게 갈지는 지방선거 보고 난 뒤에 또 상황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네네. 뭐 이런 분들 IRI 초청으로 지금 미국 워싱턴 네네. 방문 중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 대표님도 5월에 백악관 초청을 받았다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네네. 이게 명확하게 확정이 된 겁니까? 저는 원래 4월이었거든요. 네. 4월이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로 연기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저를 초청한 백악관 측에서는 곧 부스가 다른 곳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데요. 과연 이 전쟁 때문에 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죠. 현재는 5월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이 오르반 총리라고 헝가리의 총리인데 16년 네, 네. 장기 집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사법 파괴를 많이 했어요. 네네. 뭐 헌법재판소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판사들의 이 인사를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독재였다고 네, 알죠. 독재였죠. 네네. 그런데 결국 그 내부에서 그 이 젊은 엘리트가 이제 그 오르반 체제의 문제점을 네네. 바꿔야 돼요. 오르반은 물어보지 말까요? 이제 마지막 네. 마무리하고 네, 네, 우리 한 토탈 얼마나 했어요? 지금 58분. 58분 그러면 마무리 말씀만 끝내자. 네. 말씀. 뭘 하실까요? 오르반 물어보지 말고. 네네. 자, 그럼 못다한 말씀을 물을게요. 네, 그렇게. 오케이. 인터뷰 좋았어요? 네, 전체적인 이해가. 자, 바로 갑니다. 자, 저희가 벌써 58분 지났습니다. 시간이 몰랐어요.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전 대표님께서 좀 빠뜨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 2, 3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다 모순이거든요. 거꾸로 제가 묻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근거 가져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고는 헌법 77조에 보장된 거고 또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 87조에 나오는데 그거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동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란이 근거도 없어요. 두 번째, 아직은 1심 선고로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은 다들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내란 우둔물인 것처럼 다 보도되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래 됐을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찬양하듯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 있다고 봐요. 즉 언론이 예. 막혀 있으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어느 순간 이재명 부역자 역할, 이재명 무조건 지지 이런 쪽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이재명과 언론이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니까 비상기업은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다 보다니까 아 내란이구나. 아직 1심밖에 선고 안 됐지만 무기징역이구나. 내란 우두머리 맞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심이잖아요. 3심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거든요. 그랬다 한다면 이재명 간첩이죠. 이재명 이적 범죄자고 여적 범죄자. 왜? 북한에 100억 돈 갖다 줬으니까. 하지만 이재명한테 우리가 여적 범죄다, 이적 범죄자다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3심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저울 위에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달아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아직 무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금방 국민들 대다수가 내가 잘못 판단했네. 나는 왜 이렇게 판단하게 됐지?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언론이 이렇게 특정 편향되어 있어가 국민들이 1당 1은 2잖아요. 1당 1은 2인데 1당 1은 6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다들 1당 1은 네. 6이라는 것을 믿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 것에 맞서서 저는 지난 1년 동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네. 투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그래도 진실이 승리하고 법치가 존중되고 이런 정의가 살아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비록 뭐 오늘 구속 영장 청구되었고 내일 제가 실질심사 받고 구속 수감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설령 수감된다 하더라도 또는 뭐 감옥 가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네. 저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와 법치와 이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낫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래 그런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끝까지 뭐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네. 굽히지 않고 투쟁하고 또 물론 감옥 안에서는 네. 기도하고 성례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전 대표님이 이제 감옥 가느냐 여부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이제 판사가 네, 결정을 할 거고 아까 또 이재명 대통령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 담당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에도 한 2분 정도만 당부의 말씀 해주실래요? 이재명이 예.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재명 스스로요 악은 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도 지금도 늦지 않은데 하야하길 바라거든요. 이미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5번째 요구 같은데요. 지금도 늦지 않고 하야하고 대신에 뭐 빨리 망명을 하면은 네가 마지막 그래도 살아나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끝까지 있다가 자유대한민국도 무너지고 이재명도 결국 모사드가 와서 죽일지 누가 압니까? 현재 이스라엘 건드렸잖아.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아마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한테도 지금 반미로 가서 잠 못 이룰 거고 북한한테 약점을 잡혀가지고 북한 시킨 대로 하고 있는 태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를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망명하고 그리고 하야하고 망명하는 것이 이재명도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라고 저는 이재명에게 네 살고 싶으면은 하야하고 망명하라 요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장 판사님께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지난 길이가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No.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No. 제 사안이 뭐 무섭고 이렇게 뭐 위중합니까? No.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재판 받으러 오고 수사 받으러 올 테니까 구속 사유는 마지막 인체를 이렇게 활동을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과 양심이라면 저는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수사 받고 저는 영장 기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시는요 기존 재래식 언론들이 다루지 않거나 눈 감고 있는 뉴스메이커를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게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다 찾아가서 그 이면에 깔린 사실과 진실에 접근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넘게 대담했는데 이례적인데 어쨌든 전한길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악수 한번 하시죠. 보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딱 맞게 끝났네요. 어땠어요 인터뷰가? 맞습니다. 맞아요.